지난 화요일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력은 두 개로서 꼽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이 경기 회복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와 기업 실적 회복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시장에 먹혀 들어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환경이 더없이 좋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경기의 모멘텀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조금 밀리기는 했었는데 네. 수요일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오늘 다시 또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코스피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사실 이게 좀 시장이라는 게 전망한 대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예.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중론을 펼치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빠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이 뭐 좀 다소 전망에 빗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종가 기준이긴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뚫었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이베스트 하우스에서 신중론을 핀 거는 다소 좀 너무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희가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고 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야 이베스트에서 꺾어야 이 시장 가겠다 막 이런 얘기도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예. 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괴롭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상승 탄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닝에 대한 얘기랑 또 그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유동성의 힘이 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2분기 이후부터는 조금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희들은 봤을 때 있다 보니까 예. 시장이 뭐 확 부러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었던 엄청난 랠리를 계속 연장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데이터를 보다 보니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에 베팅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무조건 예. 좋아지고 미국의 고용도 지금 벌써 뭐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계속 월 단위로 찍히면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구나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데 예. 그 알고 계신 거는 주가는 반영이 됐고 예. 좀 반영이 안 된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는 왜 이렇게 못 갈까? 예. 경기 정상화가 생각보다는 좀 더딘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달에는 소매 판매가 확 확 늘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조금 슬로우해지면은 또 둔화됐다가 이거는 지속 가능한 소비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냐라는 고민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기가 개선되게 되면 당연하게도 연준에서는 지금도 아직은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5월 초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또 50에서 100만 명 사이에 찍히게 되면 시장 내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연내에 아니면 빠르면 2분기나 3분기 초반에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 정상화에 그렇죠. 대한 변동성은 아직 시장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고민해서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수준이 하나를 결정하고 또 하나는 모멘텀이 결정을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2분기가 보면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모멘텀도 최고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모멘텀도 가장 크고 네.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이제 막 회복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 다 굉장한 서프라이즈라고 맞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분기를 지나서 하반기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멘텀은 2분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이 다 좋은 것보다 한쪽이 약해지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조금 더 모멘텀이 약해지는 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전망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네, 뭐 거의 저희가 고민하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신 예.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수출 증가율이 최근에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4월 20일까지인가요? 나왔었던 수출 증가율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한 네, 40% 정도 그렇죠.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5월 초에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5월 달에도 나오는 수출 금액이 어쩌면 전년 대비의 어떤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레벨의 그로스를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주가가 반영을 해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묘하게도 수출 증가율하고 거의 비슷한 레벨로 10년간 계속 쫓아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테면 코스피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70%가 오른 상황인데 예. 월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로 수출 증가율은 이제 아마 20에서 30%를 기록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두세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유동성과 기대감의 선반영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되려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는 것보다 주가가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 수출 증가율이 다소 계속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선반영 논리가 반영하면서 좀 박스권 내지는 약간의 어떤 변동성이 발생했던 구간이 뭐 99년 말이라든지 2002년 초반이라든지 2006년, 2007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뭐 화면에 반도체 관련주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 증가율과 지수 전체의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 언더해 왔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 누구보다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분기도 어쩌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내비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옆으로 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8만 원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예. 기본적으로는 뭐 전망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ROE는 한 13%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13% 초반이었는데 지금 PBR 밸류에이션은 두 배 가까이 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상당히 좀 고평가라는 예, 인식이 고평가. 예, 왜냐하면 2017년에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을 때 그때 ROE가 20%를 갔었거든요. 예. 그때 PBR 밸류에이션 1.5배. 예. 물론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는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았었던 상황에서의 ROE는 20% 찍었을 때 PBR은 1.5배인데 예.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ROE는 13%. 근데 PBR은 2배라는 부분들이 어쩌면 삼성전자에 고스란히 지금 녹아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삼성전자를 얘기 드린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 나올 실적 시즌의 종목별로의 어떤 반응들을 한번 이제 시금석으로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예. 2분기에는 오히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2분기 이후에 3분기 그리고 삼성전자마저도 내년에 가게 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밸류에이션을 더 위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장 내에서도 계속 좀 깔려있지 않겠냐.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예.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글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보니까 2017년서부터 2018년 이때까지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행이 됐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반 내지 2년 동안에 걸쳐서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작년 11월 달부터 너무 급등을 해버리는 형태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높아지는 거에 따른 후유증 이거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또 하나 그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주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번 다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뭐 네. 성장주서부터 시작해서 업종 대표주까지 한 번씩 다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그 누구도 뚜렷하게 끌고 가지 못하는데 네. 과거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보면 후반전은 뭔가 뚜렷한 주도주가 만들어지면서 네.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향후 어떤 주도주를 좀 기대를 해보시고 네,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던 것도 어쩌면 예. 속 편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반도체 그리고 예. 우리나라 시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이 소위 말해서 치고 나가버리면 지수는 또 계속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도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동성이든 아니면 뭐 PER 즉 밸류에이션 장이든 어떤 업종도 다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예.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그렇죠. 근데 예. 실적 장세라는 얘기는 말은 참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가 한번 평가하는 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과연 진짜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온 이 밸류에이션을, 이 가격을 이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녹는 기간이 올해인 것 같고 데이터로 보면은 오히려 유동성 장세일 때는 인덱스의 퍼포먼스가 굉장한데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실적 장세, 이 PS가 끌어가는 장일 때는 인덱스는 되려 뭐 플러스가 약간 뭐 좀 박스권이라고 할 수 예, 있는 예, 예. 그런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올해 한 저희들은 지금부터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소위 말해서 주도주는 없는 장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컨셉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컨셉으로요. 네,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퀀트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당연하게도 여기도 좀 자막에도 나가지만 가격이 매력적인 기업을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가격이 매력적인데 이를테면 저희들이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너도 나도 다 올라왔지만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여러 가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래서 시총 대비 현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덜 받고 있고 예. 더불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만약 경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즉 하방의 어떤 경직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섹터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컨셉의 종목들은 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컨셉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2분기와 3분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글쎄 우리가 뭐 유동성 금융 장세, 그다음 실적 장세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동안 쭉 조사를 해보면 금융 장세는 확실히 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상승할 때 금융 장세는 네. 확실히 나타나는데 네. 실적 장세서부터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금융 장세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까지 한꺼번에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데 최근에 너무들 실적 장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컨셉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3월 달 들면서부터 네.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인한테로 좀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들거든요. 3조 3천억 원의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든지 한 200포인트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네. 앞으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외국인 수급을 전망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거는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수급만큼 어려운 게 네, 없죠. 3월 26일인가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 거의 어제까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계속 사들여오는 과정이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특히 저희들처럼 이제 투자 전략이나 탑다운에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제 수출 증가율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수출 증가율을 그려놓고 외국인 수급을 그려놓으면 참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수출 증가율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참 전망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는 드리지만 근데 이번처럼 어떤처럼이냐면 급격하게 불어졌다가 경기의 어떤 수출이 급격하게 불어졌다가 기저효과 등 과도하게 올라가서 다시 꺾일 때는 좀 다소 전망하기는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그런 수출 증가율의 모멘텀은 2분기에는 사실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외국인 수급도 그러면 지금 뭐 4월, 5월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긴 하지만 5월 이후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거든요. 예.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강화될 때 외국인이 이머징 아시아 쪽, 대만이나 한국을 비롯한 중국, 중화권 그리고 플러스 한국의 수급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계속적으로 약간 경기 부양까지는 아니다. 물론 긴축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좀 뭐하지만 사실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2 증가율이라고 해서 통화량의 증가율을 명목 GDP만큼 내리고 싶은 게 중국입니다. 지금 명목 GDP를 7점 중반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M2 증가율은 한 9% 후반 정도 돼요. 그럼 계속적으로 약간 통화 완화 정책을 후퇴하는 정책을 쓸 때는 다소 위안화의 강세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예. 그러면 위안화의 강세폭이 제한적이면 외국인 수급도 사실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냐면 이머징 전체적인 자산 배분이 될 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돈은 팬데믹 때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달러를 약해지면서 돈은 빌려왔는데 예.
코로나 방역도 안 되고 백신 보급도 더디다 보니까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으로 경상수지를 잘 이렇게 자본을 못 쌓아놨어요. 예, 예.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생각보다는 90은 넘고 가니까 거기다가 유가까지 높아버리니까 경상수지 마이너스 폭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자금의 예. 유출 압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머징 전체적으로 자금의 배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조금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5월 이후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